라플라스의 마녀, 히가시노 게이고. 인테리어 잡지를 보고 있는데 곁에 둔 스마트폰이 울렸다. 액정 화면을 확인하고 치사토는 한 차례 심호흡을 했다. 기무라라고 찍혀 있었기 때문이다. 전화를 연결하고 네 라고 대답했다. 지금 혼자? 응, 집 거실이야. 나 말고는 아무도 없어. 좋아 라고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드디어 감행하기로 했어. 마지막 단계야. 실행은 오늘. 오늘? 너무 갑작스럽지 않아. 대략적인 날짜는 전부터 말했었지. 다른 일정은 넣지 말고 언제라도 연락 받을 수 있게 하라고 했잖아. 그야 알지만 이렇게 갑작스러울 줄은 몰랐어. 나도 사정이 있어서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막판까지 결정하지 못했어. 아무튼 일의 수수는 기억하고 있지? 그건 기억하고 있지. 근데 정말 잘 될까? 만일 그쪽에서 연락을 안 하면 어쩌지? 그건 걱정할 거 없어. 틀림없이 올 거야. 연락을 안 할 리가 없어. 그는 항상 자신만만하다. 하지만 그 근거를 설명해주지 않으니 치사토로서는 불안했다. 그래도 여태까지 그가 말한 대로 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연락이 온다고 쳐도 이렇게 급한 호출은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잖아. 그쪽도 일정이 있을 텐데. 그럴 경우에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어. 다음에 연락하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으면 돼. 하지만 어떻게든 응하려 할걸. 어떤 바쁜 일정이 있더라도 아마 이걸 우선할 거야. 여전히 단정적인 말투였다. 그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수밖에 없다. 지금 바로 전화하면 돼? 응, 잘 부탁해. 알았어. 전화를 끊고 치사토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장 서랍을 열었다. 그곳에서 한 대의 휴대전화를 꺼냈다. 남편 미즈키 요시로의 것이다. 바로 오늘을 위해 그가 죽은 뒤에도 해약하지 않고 내내 보관해왔다. 전원을 켜려고 했지만 배터리가 떨어져 있었다. 서랍에 충전기도 함께 넣어두었다. 그걸 전화에 연결해 옆에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았다. 그 상태로 전원을 켜고 주소록을 열었다. 아행에 상대의 이름이 있었다. 심장의 두근거림이 빨라졌다. 오른손으로 가슴을 누르고 숨을 가다듬었다. 머릿속에서 할 말을 정리했다.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는 기무라가 미리 알려주었다. 침을 삼키고 발신 버튼을 누르려고 하는 순간 휴대전화가 울리기 시작했다. 누군가 전화를 건 것이다. 번호 표시는 제한으로 되어 있었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는 참에 착신음이 사라졌다. 상대 쪽에서 끄는 것이다. 치사토는 크게 당황한 채 휴대전화를 멍하니 들여다보았다. 대체 누가 전화를 했을까? 아니면 잘못 걸려온 전화였을까? 오랜만에 전원을 켜자마자 잘못 걸려온 전화라는 우연이 과연 있을까? 잠시 기다려봤지만 전화는 다시 울리지 않았다. 역시 잘못 걸려온 전화인지도 모른다. 잊어버리기로 했다. 지금부터 큰 일을 해치워야만 한다. 쓸데없는 걱정은 금물이다. 액정 화면의 내용을 확인하고 발신 버튼을 눌렀다. 전화기를 귀에 대자 발신음이 들려왔다. 문득 불안해졌다. 만일 상대가 전화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럴 리 없다고 기무라는 말했지만 만에 하나라는 게 있는 거 아닌가? 그럴 경우에는 일단 끊으면 되는 걸까? 아니, 그러면 상대가 공연히 경계하지는 않을까? 하지만 그런 망설임은 쓸데없는 걱정이었다. 잠시 뒤 들려온 것은 부재중 전화로 바뀐다는 안내 목소리였다. 치사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휴대전화를 잡은 손에 꾹 힘을 넣었다. 지금부터가 첫 번째 승부처다. 삐 하는 발신음이 들렸다. 치사토는 숨을 들이쉬었다. 아마카스 사이세이 씨인가요? 저는 미즈키 요시로의 아내 치사토라고 합니다. 긴히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대로 미즈키 요시로의 휴대전화로 연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번호가 표시되어 있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를 2번 반복해서 남긴 뒤 잘 부탁드린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충전기에 이어진 휴대전화를 거실장 위에 내려놓고 치사토는 소파로 돌아왔다. 몸을 내던지듯 누워버렸다. 기껏해야 메시지를 남긴 것뿐인데 겨드랑이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이제 곧 끝난다. 모든 것이. 테이블에 놓인 작은 달력이 눈에 들어왔다. 깨닫고 보니 이제 곧 3월이다. 즉 그 일로부터 벌써 1년 가까이나 지난 셈이다. 그 만남으로부터. 그날 치사토는 혼자서 마세라티를 운전하고 있었다. 피부 미용실에 다녀오는 길이었다. 집 근처의 좁고 구불구불한 길로 접어들었을 때 돌연 시야가 가로막혔다. 무슨 일인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채 패닉 상태에 빠져버렸다. 저도 모르게 정신없이 브레이크를 밟았다. 하지만 차가 완전히 정지하기 전에 쿵 하고 뭔가에 부딪히는 충격이 있었다. 치사토는 허둥지둥 차에서 내렸다. 길가에 한 젊은이가 웅크리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자마자 머릿속이 하얘졌다. 괜찮아요? 치사토는 뛰어가서 말을 건넸다. 젊은이는 얼굴을 일그러뜨리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말과는 다르게 고통스러운 듯이 허리를 붙잡고 있었다. 내 차가 친 거예요? 나도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걸어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미안해요. 느닷없이 앞이 보이질 않아서. 치사토는 자신의 차를 돌아보았다. 앞유리에 신문지가 붙어 있었다. 어디선가 바람에 날려와 찰싹 달라붙은 것 같았다. 클렉슨이 뿡뿡거렸다. 뒤에서 차가 온 것이다. 잠깐만요. 젊은이에게 말하고 앞 유리에 신문지를 떼어낸 뒤에 일단 차를 도로가에 붙였다. 다시 젊은이에게로 뛰어갔다. 그는 아직도 웅크리고 앉은 채였다. 치사토는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구급차를 불러야겠어. 그리고 경찰에도 연락해야지. 하지만 젊은이는 손을 흔들었다. 신고하면 나중에 괜히 귀찮아지니까 하지 마요. 그쪽도 이래저래 조사받는 건 싫잖아요. 그래도 이런 일은 정확히 처리해야. 치사토의 말에 젊은이가 쓴 웃음을 지었다. 괜찮아요. 나중에 내가 괜히 떼쓸까봐 걱정돼요. 그럼 이렇게 하죠. 지금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그 진단서를 본 뒤에 경찰에 신고할지 말지 결정하자고요. 젊은이의 제안은 이치에 맞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그럼 그렇게 해요. 근데 이 근처에 병원이 있었던가? 제가 아는 병원이 있어요. 거기로 가요. 젊은이를 조수석에 태우고 병원으로 향했다. 치사토는 초조해하면서도 젊은이가 질이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안도했다. 불량한 차림새도 아니고 말투도 공손했다. 얼굴 생김새에도 기품이 있었다.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가벼운 타박상으로 밝혀졌다. 진단서를 받아든 그는 더 이상 아픈 기색을 얼굴에 드러내지 않았다. 이제 해결됐네요. 이 정도 일로 경찰에 신고하다니. 괜히 오라가라 일처리만 복잡해져요. 그쪽도 이제 마음이 놓이죠? 그야 그렇지만. 참, 맞다. 치사토는 지갑에서 10,000엔짜리 지폐를 몇 장 꺼내 젊은이에게 내밀었다. 봉투도 없이 이렇게 건네서 미안하지만 우선 이거라도. 그는 얼굴 앞에서 손을 내저었다. 에이,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진찰비를 내주셨잖아요. 제가 진찰비를 내는 건 당연하죠. 이대로는 내가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어서 받아요. 젊은이는 치사토의 손맛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윽고 응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렇게 하죠. 그 돈으로 다음에 밥을 사주세요. 가능하면 불고기로. 어때요? 깜짝 놀라서 치사토는 젊은이의 얼굴을 마주보았다. 그러자 그는 방긋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요. 결혼한 분을 유혹할 생각은 아니니까요. 실은 이번 달에 지갑이 허전해서 제대로 된 걸 먹질 못했거든요. 그 표정이며 말투가 부드러워서 치사토는
희미하게 싹튼 경계심이 스르르 풀렸다. 그렇다면 기꺼이 초대하겠지만 불고기로 되겠어요? 프렌치든 이탈리안이든 다 사드릴 수 있는데. 그는 고개를 저었다. 코스 요리에 오르드브르라느니 샐러드라느니 번거롭기만 하잖아요. 그냥 불고기면 돼요. 알았어요. 그럼 그렇게 해요. 날짜와 시간, 만날 장소를 그 자리에서 정했다. 남편 이외의 남자와 단둘이 식사하는 건 오랜만이었다. 게다가 상대는 치사토보다 아마도 5살 이상은 어린 남자였다. 왠지 마음이 둥실 떠올랐다. 그것이 그와의 만남이었다. 사흘 뒤 저녁에 니시아자부 불고기집에서 마주 앉아 식사를 했다. 그는 기무라 고이치라고 이름을 알려주었다. 가이메이 대학에 다니는데 현재는 휴학 중이라고 했다. 어떤 공부를 하느냐고 치사토가 묻자 잠시 생각해 본 뒤에 그는 대답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측이라고 해야 할까요? 예측? 뭘 예측하는데요? 여러 가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예측하죠. 이를테면 그는 접시 하나를 치사토 앞에 놓았다. 그리고 양념병을 손에 들었다. 이 접시에 양념을 조금 따를 거예요. 어떤 모양이 될 것 같아요? 치사토는 가볍게 미간을 좁혔다. 묘한 것을 물어보는구나 라고 생각했다.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둥근 모양이 되지 않을까요? 기무라는 접시에 시선을 떨구었다. 약간 일그러진 하트 모양. 그렇게 말하고는 병을 기울여 양념을 조금 따랐다. 치사토는 깜짝 놀랐다. 하얀 접시 가운데 갈색 하트가 그려져 있었다. 정말이네?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측이죠. 양념의 점도, 접시의 표면 상태,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한 거예요. 그는 접시를 끌어당기더니 잘 구워진 갈비를 하트 위에 찍어 입에 넣었다. 맛있네. 진짜 좋은 고기네. 흐뭇한 듯 눈이 가늘어지면서 웃었다. 괴짜 같은 젊은 애 라고 치사토는 생각했다. 하지만 인상은 나쁘지 않았다. 즐거운 식사가 될 것 같았다. 그렇다. 그때는 그 정도로만 생각했었다. 괴짜 같은 젊은 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식사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무라는 얘기를 잘 이끌어내는 능력이 있었다. 치사토에 대해 이런저런 질문을 던졌다. 딱히 감출 일도 아니라서 뭐든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별 재미도 없다고 생각한 내용에도 그는 표정을 바꿔가며 민감하게 반응을 보여주었다. 이런 손님만 있다면 클럽에서 일하는 것도 훨씬 더 즐거웠을 텐데 라고 옛날 일을 떠올리기도 했다. 다시 만날 수 있어요? 다음에는 제가 낼게요. 아르바이트비가 들어올 예정이니까. 식사 후에 기무라가 말했다. 응, 꼭. 치사토가 대답했다. 그저 빈말로 한 대답이 아니었다. 그리고 어떤 예감을 품었다. 언젠가 이 청년과 섹스를 할 것이다 라는 것이었다.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요시로와 결혼한 이래 다른 남자와는 잔 적이 없었다. 별로 그런 욕구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고 단순히 그럴 만한 만남이 없었던 것뿐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날은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찾아왔다. 다음에 만나 식사를 한 뒤 기무라의 청으로 들어간 호텔 바에서 실은 방을 예약해 두었다 라고 그가 말했던 것이다. 처음 만났을 때 유혹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었는데 미안. 카운터석에서 그는 머리를 숙였다. 지난번 식사가 정말 즐거워서 멋진 여자분이라는 생각이 들어버렸어요. 물론 싫으시다면 뭐 괜찮아요. 앞으로 절대 청하지 않을 테니까요. 기무라가 여자를 사귀는데 익숙한 것처럼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지나치게 착실한 성품이라는 건 지난번에 만났을 때 이미 알았다. 나름대로 큰 용기를 내서 하는 말이라는 게 느껴졌다. 잠시만 생각하게 해줘. 치사토는 대답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졌다. 1시간 뒤 두 사람은 그가 예약한 방에 가 있었다.
짐작했던 대로 기무라는 섹스 경험은 부족한 듯 했다. 하지만 그것을 메우고도 남을 만한 젊음이 있었다. 야생동물 같은 약동감과 넘치는 에너지를 치사토는 온몸으로 받아들였다. 침대 시트는 두 사람의 땀으로 흠뻑 젖었다. 그 이후 몇 주일에 한 번의 페이스로 만났다. 처음 한동안은 단순히 섹스 파트너가 생긴 것뿐이라고 생각했다. 애정이 있는 건 아니다. 단지 놀기 좋은 상대를 찾은 것뿐이다. 리드하는 건 언제든지 내 쪽이다. 이 관계를 지속하는 것도 끝내는 것도 모두 내가 하기 나름이다. 실증나거나 위험이 감지되면 관계를 끊어버리면 된다. 하지만 몇 번 만나는 사이에 두 사람의 관계가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치사토는 깨달았다. 기무라는 그녀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갔다. 그와 보내는 시간이 너무도 즐거워서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리곤 했다. 요컨대 자신은 이런 시간에 굶주려 있었다. 라고 새삼 깨달았다. 나이차가 많이 나는 남자와 결혼하면서 돈은 많지만 자극이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왔다. 그것이 한계에 달해 있었던 것이다. 치사토는 기무라에게 어떤 얘기든 다 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결국 남편에 대한 불만, 현재의 생활에서 빠져나오고 싶은 마음까지도 털어놓았다. 그럼 빠져나오면 되지. 침대 안에서 치사토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기무라가 말했다. 어떻게? 그녀는 물었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 남편이 빨리 죽어줬으면 좋겠다. 20년쯤은 참아줄 생각이었는데 점점 힘이 든다. 그렇지? 그야 그렇긴 한데. 그럼 그런 날을 앞당기면 되지. 별로 어려운 얘기도 아니네 뭐. 그래도 치사토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안 돼. 사람을 죽이다니. 기무라는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근데 상상해 본 적은 있지? 치사토가 대답하지 않자 그는 큰 소리를 내며 웃었다. 걱정할 거 없어.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나는 그저 그날을 앞당기자고 했을 뿐이야. 그 날이라는 건 남편이 죽는 날이야. 물론 불사신이 아니니까 언젠가는 죽겠지. 그런 날을 좀 앞당기기만 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게 바로 죽인다는 얘기 아니야? 넓은 의미로 보면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형법상으로는 살인이 아니야. 결론부터 말하자면 남편은 사고로 사망하는 거야. 게다가 한없이 자연재해에 가까운 사고로. 재해가 일어날 곳에 데려가서 그 피해를 당하게 하는 거지. 자연재해는 불가항력이니까 어느 누구도 처벌받지 않아. 어때? 라고 기무라는 치사토의 얼굴을 지그시 들여다보았다. 그녀는 눈을 깜빡거리며 젊은 애인의 눈을 마주보았다. 자연재해가 일어난다는 걸 어떻게 알아? 말했잖아. 내 전공이 예측이라고. 어디서 어떤 자연재해가 일어나는지 그것도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가 있어. 당신은 그런 곳에 남편을 데려가기만 하면 돼. 물론 당신은 거기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해. 아, 그리 오래 걸리지도 않아. 그 자연재해라는 게 어떤 건데? 치사토가 묻자 기무라의 눈이 번쩍 빛나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단정한 얼굴에서 표정을 지우고 말했다. 황화수소. 기무라의 말에 의하면 그것은 치사율이 높은 맹독가스라고 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다. 화산지대인 일본에는 전국 곳곳에 화산가스 발생원이 존재한다. 그중 하나가 온천지로 지하에서 황화수소 가스가 방출되고 있다. 평소에는 문제가 없지만 기상 조건에 따라 치사량 수준까지 농도가 상승할 우려가 있는 곳도 있다. 그런 곳에는 출입 금지 조치가 내려지지만 아직 발견되지 않은 위험 지역 또한 전국에 산재한다. 그런 곳을 찾아내 남편 미즈키 요시로를 데려가기만 하면 직접 손을 대지 않아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 라는 얘기였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일이 그렇게 쉽게 풀릴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설령 일이 잘 풀리지 않더라도 아무 문제 없어. 의심받을 일이 전혀 없어서
몇 번이든 도전할 수 있거든. 이만큼 안전한 계획도 없을 거야. 당신이 할 일은 단 한 가지. 남편을 온천지에 데려가 산책을 가자고 해서 그 위험 지역에 서 있게 하는 것뿐이야. 그것뿐이라면 분명 간단할 것 같긴 했다. 무엇보다 리스크가 없다는 점이 좋았다. 어때? 해볼 거야? 기무라가 물었다. 치사토는 처음 그가 호텔방에 청했을 때와 똑같은 대답을 했다. 잠시만 생각하게 해줘. 하지만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미 마음은 정해졌었는지도 모른다. 치사토는 니가타현의 나가오카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아버지는 근처 공장에 다니는 회사원이고 어머니는 그보다 10살이 어렸다. 작고 허름한 단독주택에서 치사토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조부모와 함께 살았다. 아버지의 수입이 그리 많지 않았는지 살림살이는 늘 빠듯했다. 치사토가 철이 들 무렵 80 가까운 나이였던 조부는 이미 치매 징후를 보였다. 특히 심한 것이 배회 증상이어서 아버지 어머니가 손전등을 들고 찾아 나서는 모습을 여러 번 지켜봤었던 게 아직도 기억난다. 게다가 딱하게도 조모까지 넘어져 허리와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다. 치사토가 초등학생 때였다. 그때부터 조모는 거의 자리 보전 상태였다. 당연히 조부를 돌봐줄 수도 없었다. 모든 일거리가 어머니에게 집중되었다. 치매에 걸린 시아버지와 누워 지내는 시어머니를 모셔야 했던 것이다. 도움을 줄 만한 친척도 없었다. 아버지는 요양시설을 찾아보려 했지만 그것도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았다. 구청에 가서 상의해봐도 유효한 해결책을 얻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갔다. 아버지 어머니는 거의 매일 밤마다 말다툼을 했다. 어머니는 늘 지쳐 있어서 치사토에게 그 화풀이를 했다. 아버지도 음울한 얼굴로 웬만해서는 입을 열지 않았다. 치사토가 중학생 때 결국 부부는 이혼했다. 치사토는 어머니가 거두어 주었다. 낮에는 슈퍼에서 밤에는 주점에서 일하느라 밤 늦게야 파김치가 되어 돌아온 어머니는 치사토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말하곤 했다. 여자가 행복해지는 건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에 달려있단다. 결혼할 때에는 상대를 미리 잘 알아보란 말이야. 남편 될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부모 형제도. 막상 결혼했는데 너한테 힘든 일거리가 털썩 떨어지면 어떡할 거야? 제일 좋은 남편감은 나이 많고 돈도 많은 남자다. 그런 사람이면 설령 시부모가 있어도 세상 떠나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거고, 일단 돈이 있으면 노인 모시기도 훨씬 수월해. 나도 그런 사람을 골랐어야 했어. 괜히 사랑 타령만 하다가는 편한 밥은 못 먹는 거야. 오랜 세월 어머니의 노고를 지켜본 치사토의 뇌리에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깊이 새겨졌다. 이혼은 했지만 아버지와는 정기적으로 만났다. 만날 때마다 아버지는 여위어 가는 듯 했다. 얼굴색도 좋지 않았다. 얘기를 들어보니 조부모를 돌봐주려고 회사를 조기 퇴직했다는 것이었다. 언젠가 집에 몰래 가본 적이 있었다. 현관문이 잠겨서 마당으로 들어가는데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함 소리였다. 뒤를 이어 부르짖는 듯한 또 다른 목소리. 치사토는 머뭇머뭇 안을 살펴보았다. 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은 할아버지가 팔다리를 버둥거리며 소리치고 있었다. 마치 떼쓰는 어린아이 같았다. 그 곁에는 아버지가 서 있었다. 안 돼! 안 된다고 했잖아! 아버지가 꾸짖으면서 조부의 뺨을 내리쳤다. 그 목소리에는 답답함과 함께 슬픔이 담겨 있었다. 치사토는 상황을 이해했다. 할아버지가 뭔가 말썽을 부린 것이다. 그토록 효심 깊던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손을 대다니. 학대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발소리를 죽여 도망치면서 역시 어머니 말이 옳다고 치사토는 생각했다. 돈만 있었다면 아버지가 저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도쿄로 올라왔다. 재학 중에 친하게 지냈던 선배가 도쿄 롯본기 클럽에서 일하고 있었다. 혹시 함께 일할 생각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진즉부터 말했었다.
어머니에게는 사실대로 말했지만 반대하지 않았다. 네 인생이니까 너 좋을 대로 해. 근데 허접한 남자한테는 절대 빠지지 마라. 알았지? 그렇게 말하며 배웅해 주었다. 롯봉기 클럽에서 일을 시작했다. 요령은 금세 파악했다. 특별히 좋아해주는 손님도 많았고 데이트를 청해오는 건 노상 있는 일이었다. 그중 몇몇 남자와는 관계를 가졌지만 모두 치사토에게는 운명의 사람이 아니었다. 이대로는 눈에 차는 사람을 못 만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얼마 뒤에 긴자 쪽으로 옮겼다. 그래도 이렇다 할 인물은 나타나지 않았다. 긴자에서 두 번째로 옮겨간 가게에 찾아온 사람이 미즈키 요시로였다. 독신이라는 말을 듣고 흥미가 생겼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산가라는 게 밝혀져 더욱더 마음이 쏠렸다. 고령의 모친이 있는 모양이지만 이미 요양시설에 들어갔다니 이건 문제가 되지 않았다. 미즈키 요시로도 치사토가 마음에 든 눈치였다. 2차 데이트를 청했을 때 재미삼아 원하는 게 아니라면 이라고 대답했다. 진심으로 사귈 마음이시라면 오케이예요. 물론 진심이지. 요시로는 말했다.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걸로. 어때? 치사토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날 밤 요시로에게 안겼다. 40살이나 나이 많은 남자와의 결혼 생활은 그리 나쁘지 않았다. 요시로는 호화롭게 살게 해주었고 실력파 프로듀서의 아내라는 명예도 기분 좋았다. 요시로의 친척들에게서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지만 그런 사람들과는 되도록 만나지 않으면 그만이다. 하지만 기무라가 그의 죽음을 앞당겨준다면 그것도 괜찮은 일이다. 엄청난 재산을 손에 넣고 아직 충분히 젊은 상태에서 새 인생을 꾸려나갈 수 있다는 것. 눈부실 만큼 꿈이 넘치는 이야기였다. 다음에 만났을 때 기무라는 마음의 결정을 했느냐고 물었다. 치사토는 아직 망설이면서도 저도 모르게 말이 흘러나왔다. 남편을 어느 온천으로 데려가면 되는 거야? 기무라는 만족스러운 웃음을 보이며 후보지는 아카쿠마 온천이라고 대답했다. 나아가 시기는 11월에서 12월 사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양한 조건이 갖춰지는 게 분명 그 무렵이야. 남편 일정을 미리 파악해도. 응, 알았어. 그렇게 계획은 굴러가기 시작했지만 치사토는 여전히 머릿속이 멍한 상태였다. 밥을 먹다가 요시로를 보면서 이 사람이 내년에는 이 세상에 없는 건가? 라고 생각해봐도 전혀 실감이 나지 않았다. 그래도 기무라의 계획이 성공하기를 기대하며 요시로에게 생명보험을 들자고 말해보았다. 결혼한 뒤에 남편의 자산을 알아보니 예상했던 만큼 많지는 않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의외로 요시로도 그리 수상쩍게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 슬슬 그런 얘기 나올 줄 알았어. 라면서 짓궂은 웃음을 보였다. 당신은 일단 재산을 노리고 나와 결혼했으니까 말이야. 좋아, 내가 다 해줄게. 당신이 원하는 만큼 실컷 계약하라고. 아마도 그는 아무리 재산을 노린 결혼이라도 치사토가 설마 남편을 죽이는 어리석은 짓까지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게 틀림없었다.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이기도 했다. 12월에 접어들자 치사토는 요시로에게 온천 여행을 가자고 말했다. 웬일이야? 온천 같은 데는 관심도 없는 것 같더니. 아니에요. 진짜 멋진 비탕이라는데요. 함께 가요. 여행 준비는 내가 할 테니까. 그렇다면 나야 좋지. 젊은 아내의 여행 제안에 남편은 싫지 않은 눈치였다. 일정에 대해서는 이미 기무라의 상세한 지시가 있었다. 자연재해가 일어날 확률이 높은 날이라는 얘기였다. 그가 알려준 날을 끼고 2박 3일의 플랜을 짰다. 그런데 실행일이 다가오자 기무라가 뜻밖의 말을 꺼냈다. 부탁이 있다는 것이었다. 이번 일이 잘 되면 그 다음에는 당신이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어. 나 역시 빨리 죽어주었으면 하는 인간이 있거든. 게다가 2명이야. 치사토는 숨을 헉 삼켰다. 생각도 못한 일이었다. 도와달라니.
대체 뭘 어떻게 도와달라는 것인가? 범죄를 저지르라는 건가? 괜찮아. 별일도 아니야. 이번 일과 마찬가지로 당신이 손댈 건 전혀 없어. 누구도 당신을 의심하지 않아. 나아가 기무라는 말을 이었다. 우선 남편이 어떻게 되는지 잘 지켜봐. 그러면 당신도 틀림없이 납득할 테니까. 그런 말을 듣고 보니 거절할 이유가 생각나지 않았다. 기무라의 화술에는 치사토의 마음을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마력이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날이 닥쳐왔다. 치사토는 요시로에게 산책을 나가자고 말했다. 그리고 기무라가 미리 지시해준 시각에 여관을 나섰다. 몇 번이나 시계를 확인하며 그가 알려준 곳으로 걸어갔다. 도중에 요시로가 의아한 듯이 치사토에게 물었다. 길을 잘못 든 거 아니야? 폭포는 어디에도 없을 것 같은데. 그보다 여기가 원래 사람이 드나드는 길인가? 짐승길 아니야? 걱정 마세요. 내가 알기로는 이 길이 틀림없으니까요. 이윽고 문제의 지점에 도착했다. 치사토는 여관에 카메라 배터리를 깜빡 놓고 왔다고 요시로에게 말했다. 금방 가져올게요. 여기서 기다려요. 사진 좀 안 찍으면 어떻다고. 아이, 싫어요. 모처럼 여기까지 왔는데 잠깐만 여기 있어요. 아무데도 가지 말고요. 되돌아보지 않고 치사토는 뛰었다. 요시로는 뒤쫓아오지 않았다. 그 다음은 경찰과 소방대에 몇 번이나 진술했던 그대로였다. 여관에 돌아가 카메라 배터리를 챙겨 원래의 자리로 돌아왔더니 요시로가 쓰러져 있었다.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었다. 희미하게 달걀 썩는 듯한 냄새가 났을 뿐이다. 치사토는 다리가 파르르 떨려왔다. 진짜구나. 진짜였구나. 기무라의 얘기는 거짓이 아니었어. 이것이 진짜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니 더러 겁이 났다. 여관에 전화를 걸었다. 큰일 났어요. 산길에서 남편이 쓰러져서 전혀 움직이지를 않아요.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그건 결코 연기가 아니었다. 그때 더 이상 되돌아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는지도 모른다. 치사토는 기무라라는 인간이 두려워졌다. 거스르는 것 따위 불가능했다. 약속한 대로 나스노 고로라는 배우를 도마테 온천의 산책로 입구까지 안내했다. 나중에 뉴스를 통해 그 역시 화산가스로 사망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이제 기무라는 또 한 사람을 죽음으로 초대하려 하고 있었다. 치사토는 그 일을 거들어야만 한다. 그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말했지만 그게 정말일까? 이대로 계속 저승사자의 조수 역할을 해야 하는 건 아닐까? 두 번째 타깃이 아마카스 사이세이라는 말을 듣고 치사토는 제 귀를 의심했다. 남편의 장례식 때 나타났던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이런 우연이 가능할까? 혹시 기무라는 처음부터 이럴 목적으로 내게 접근했던 게 아닐까? 내가 운전하던 차의 앞 유리를 향해 신문지를 달리고 시야가 가로막힌 틈을 노려 큰 부상을 입지 않을 정도로만 일부러 부딪혔는가? 기무라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 것 같았다. 전화통화 때 그 이야기를 하자 기무라는 시들한 목소리로 그거야 어찌됐건 상관없잖아 라고 말했다. 우연이었든 의도적이었든 무슨 차이가 있어? 결과적으로 당신과 나는 원래 목적을 착착 달성해가고 있는데. 혹시 원래 내 남편도 네가 죽이고 싶었던 거 아니야? 맞아, 그렇구나. 나를 이용한 거였어? 글쎄, 그것도 당신과는 상관없는 일이야. 게다가 나한테 이용당했다고 해도 당신이 뭔가 손해라도 봤어? 아니잖아. 너 누구야? 치사토가 물었다. 기무라가 본명이 아니지? 대체 너 누구야? 이봐요, 치사토 씨. 기무라가 웬일로 이름을 불렀다. 오싹할 만큼 차가운 목소리였다. 이 세상에는 모르는 게 오히려 좋은 일도 있어. 아니면 당신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내가 예측이라도 해줄까? 치사토는 선뜻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렇지. 그렇게 입 다물면 돼. 라고 그는 말했다.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마. 그러면 당신 인생은 그리 나빠지지는 않아.
암흑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듯한 그 목소리는 지금도 치사토의 귀 속에 달라붙어 있다. 어떻게든 한시 앞이 풀려나고 싶다. 기무라와는 더 이상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이번이 반드시 마지막이어야 한다. 착신음에 퍼뜩 정신을 차렸다. 죽은 남편의 휴대전화가 거실장 위에서 울리고 있었다. 자리에서 일어나 침을 꿀꺽 삼키며 그쪽으로 다가갔다. 착신 표시에 아마카스라고 찍혀 있었다. 스마트폰의 알람 소리를 들은 것은 드라이어로 한창 머리를 말리던 때였다. 마도카는 드라이어를 내던지고 욕실을 뛰쳐나왔다. 스마트폰은 침대 위에 있다. 서둘러 알람 소리를 껐다. 드디어 왔구나. 마도카는 나갈 채비를 시작했다. 머리는 아직 덜 마른 느낌이지만 여기서 미적거릴 수는 없다. 상대가 언제 움직일지 모르는 것이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미리미리 준비해서 나쁠 건 없다. 옷을 챙겨 입고 핑크색 니트 모자로 마무리했다. 다케오가 설마 자신을 놓칠 리는 없지만 만에 하나의 상황을 대비한 것이다. 어떻든 금세 알아볼 수 있게 해두는 게 좋다. 호텔 정면 현관을 나와 길을 건넜다. 잠시 기다리자 택시가 다가왔다. 손을 들어 택시를 잡아타고 행선지를 말했다. 운전기사의 대답이 퉁명스러운 것은 너무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일 것이다. 마도카는 가방에서 거울을 꺼내 뒤쪽을 살펴보았다. 역시나 흰색 외건이 뒤에 따라붙었다. 운전석에 앉은 사람은 다케오. 검은 안경은 변장을 해보겠다고 쓴 것인가? 목적지 근처에서 운전기사에게 말해 택시를 세웠다. 요금을 내고 밖으로 나서자 수십 미터 앞쪽으로 시선을 던졌다. 흰 담장에 둘러싸인 저택이 보였다. 한적한 주택가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건물이었다. 미즈키 요시로의 집이다. 지금은 아내 치사토가 혼자 살고 있다. 그리고 이 순간에도 그녀는 집에 있을 터였다. 아마카스 사이세이의 전화를 기다리기 위해. 아니, 어쩌면 전화는 이미 왔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 다음 행동에 나서려고 준비하고 있을지도. 마도카는 발길을 돌렸다. 저만치 길 위에 흰색 외건이 눈에 들어왔다. 운전석의 다케오는 시트를 한껏 뒤로 젖히고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외건 왼편으로 달려가 뒷좌석의 슬라이드 도어를 획 열었다. 누워있던 남자가 헉소리를 내며 몸을 일으켰다. 수리학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젊은 직원이었다. 운전석의 다케오가 뒤를 돌아보며 눈이 동그래졌다. 할 말을 잃은 모습이었다. 아저씨는 연구소로 돌아가세요. 마도카는 남자 직원에게 말했다. 나한테 들켰다고 보고하시면 돼요. 자, 어서요. 남자는 판단을 망설이는 얼굴로 다케오 쪽을 보았다. 다케오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옆에 놓아둔 여행 가방을 품에 안고 차에서 내렸다. 자리를 바꾸듯이 마도카가 뒷좌석에 올랐다. 빠른 걸음으로 멀어져가는 직원의 뒷모습을 보며 마도카는 다케오에게 물었다. 저 아저씨는 이번 일을 어디까지 알고 있어요? 거의 아무것도 모르지. 내가 잠깐 눈 붙이는 동안 감시를 대신 해준 것뿐이야. 마도카가 호텔에서 나오면 깨워달라고 했어. 다케오는 젖혀둔 시트를 올리고 모자를 벗었다. 아휴, 고생 많이 하셨네. 마도카는 곁에 놓인 종이 박스 안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빵이며 음료수가 들어있었다. 감시를 눈치챌 줄은 몰랐어. 내가 바보예요? 아, 그 안경은 벗으세요. 어울리지 않으니까. 다케오는 안경을 벗었다.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지? 어라? 나한테 질문하면 안 된다는 게 규칙일 텐데요. 짜증난 듯 입을 꾹 다물어버린 다케오의 옆 얼굴을 보며 마도카는 빙긋이 웃었다. 저기 흰색 담장의 저택이 보이죠? 앞 유리너머를 손끝으로 가리켰다. 응 하고 다케오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 집에서 어떤 여자가 나올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그 다음은 제가 그때그때 얘기할게요. 아셨죠? 알았어. 다케오는 기합을 넣듯이 앉음새를 바로잡았다.
마도카는 시트에 등을 기대고 다리를 꼬았다. 종이박스 안에 크림빵을 꺼내 먹었다. 적당히 단맛을 줄인 빵이라서 꽤 맛있었다. 그러자 겐토가 유난히 단 것을 좋아했던 게 생각났다. 연구소에서 두 사람은 기본적으로 따로따로 테스트와 훈련을 받았지만 휴식 시간은 늘 함께 보냈다. 그런 때에 그는 초콜릿 같은 달콤한 간식을 즐겨 먹곤 했다. 둘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세상에서 오직 두 사람만이 나눌 수 있는 내용도 많았다. 해저의 기복과 리얼타임의 온도 변화를 지구상의 몇 개소에서 모니터하면 지진의 예지가 가능할 것인가? 라는 토론을 한 적도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무척 즐겁다는 것을 보통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둘만의 대화를 나누는 사이에 겐토가 오랜 세월 동안 깊은 고독감을 품고 살아왔다는 것을 서서히 알게 되었다. 다양한 일들의 예측이 가능하더라도 그것을 공유할 동료가 없다면 도리어 홀로 남겨진 듯한 기분이 드는 것이다. 마도카에게는 겐토가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때까지 내내 혼자였다. 마침내 얻게 된 동료에게 그는 마음의 문을 열어준 모양이었다. 어느 날 중대한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것은 선뜻 믿을 수 없는 엄청난 얘기였다. 아마카스 가에서 일어난 황화수소 사건에 관한 것이었다. 그건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었다. 라는 것이다. 게다가 겐토는 범인을 알고 있다고 했다. 범인의 입으로 직접 들었어. 그러니까 확실해. 그 범인의 이름을 겐토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누구인지는 명백했다. 왜냐하면 범인을 알게 된 것이 그가 식물인간 상태일 때였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 시기에 겐토를 만난 사람은 한정되어 있다. 동기는 범인의 단순한 이기심이라고 겐토는 말했다. 머리가 돌아버린 인간이 저지른 이기적인 범죄라고. 그자를 그대로 놔둘 수는 없어. 반드시 내 손으로 단죄할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겐토는 마도카를 지그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뒷일을 잘 부탁해. 마도카는 그의 진위를 알아차렸다. 복수를 위해 연구소를 떠날 생각이다. 그리고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이다. 복수를 끝낸 뒤에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생각이리라. 그건 좋지 않아. 라고 그녀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더 이상 설득의 말을 이어갈 수 없었다. 그게 쓸데없는 일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로 마도카는 안절부절 초조한 마음이었다. 겐토가 걱정스러웠다. 누군가와 상의하고 싶었지만 비밀을 지켜주기로 한 그와의 약속을 깨고 싶지는 않았다. 이윽고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 겐토가 연구소에서 사라진 것이다. 다들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해 당황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도 마도카는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다. 단지 그를 찾으러 가겠다는 말만 거듭했다. 그러자 위험하다고 여겼는지 그녀에게 보디가드라는 명목으로 감시가 붙여졌다. 대책도 없이 시간만 흘러갔다. 그러던 참에 아카쿠마 온천에서 일어난 일을 알게 되었다. 드디어 겐토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라고 확신했다. 미즈키 요시로라는 피자의 경력을 알고는 아마카스 사이세이의 범행과 관련된 인물일 거라고 짐작했다. 더 이상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었다. 마침 수도권에 폭설이 내릴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었다. 게다가 기상청의 날씨 예보는 허술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음 기회는 없다. 마도카는 마음을 굳게 먹고 탈주 계획을 세웠다. 성공적으로 탈주한 뒤 즉시 아카쿠마 온천으로 달려가 상황을 파악했다. 겐토가 한 짓이 틀림없었다. 단지 공범자는 필요했다. 피해자의 아내가 그 역할을 맡았을 것으로 짐작이 되었다. 그래서 그들이 묵었던 여관에 찾아가 밤중에 숙박부를 훔쳐보며 미즈키 부부에 대해서 조사했다. 이제 겐토는 어떤 수를 쓰고 나올까? 아마카스 사이세이를 단죄하기 전에 매장해버려야 할 공범이 아직도 남아있는 걸까? 그렇게 속을 태우고 있는 참에
도마테 온천에서 똑같은 양상의 사건이 또다시 일어났다. 피해자의 신원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었지만 아오에 교수에게서 무명 배우였다는 말을 듣고 역시 겐토의 짓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어째서 황화수소 중독에 그토록 집착할까? 자신들과 똑같은 고통을 느끼게 해주려는 것인가? 하지만 그런 사건이 일어날수록 아마카스 사이세이 쪽에서 경계하게 되리라는 건 예상을 못하는 건가? 거기까지 생각했을 때 겐토가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 퍼뜩 깨달았다. 그는 8년 전의 살인에 대한 복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아마카스 사이세이에게 통보한 것이다. 더구나 이 복수극의 주인공이 바로 겐토 자신이고 기억을 잃기는커녕 예디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노라고 일부러 알려주고 있었다. 왜 그런 짓을 하는 건가? 그 목적은 단 한 가지, 아마카스 사이세이를 밖으로 끌어내려는 것이다. 아마카스의 입장에서는 그 일의 진실을 알고 있는 겐토는 방해가 되는 존재다. 어떻게든 제거하려고 들터였다. 자신을 죽이려고 겐토가 서서히 다가온다면 그 또한 반격에 나서는 것이다. 하지만 거기까지 내다보고 겐토는 덫을 놓았다. 그가 이용하는 건 유일한 공범자 미즈키 치사토일 것이다. 그녀에게 지시해 아마카스에게 연락하도록 한다. 그럴 경우 분명 미즈키 요시로의 휴대전화를 쓸 것이다. 낯선 번호에서 걸려온 전화라면 아마카스도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하지만 미즈키 요시로의 휴대전화에서 연락이 온다면 그는 즉각 덫이라고 눈치챌 것이다. 그렇다. 덫인 줄 알면서도 아마카스가 움직일 거라고 겐토는 내다본 것이다. 마도카는 미즈키 요시로의 휴대전화에 걸어보았다. 예상대로 전원이 끊겨 있었다. 하지만 언젠가 그 전원을 켜는 때가 온다. 바로 겐토의 복수극이 마지막 장을 맞이하는 때다. 마도카는 스마트폰을 개조해 5분 간격으로 미즈키에게 발신번호 표시 제한 전화를 걸고 만일 연결될 경우에는 알람이 울리게 해두었다. 조금 전의 알람 소리가 바로 그것이었다. 미즈키 치사토는 아마카스 사이세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경계하던 아마카스가 곧바로 전화를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녀는 아마 메시지를 남길 것이다. 그것을 듣고 아마카스 쪽에서 전화를 건다.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유감스럽게도 마도카 역시 아직은 알 수 없었다. 문득 깨닫고 보니 다케오가 우물우물 뭔가 말하고 있었다. 어디선가 걸려온 전화를 받고 있는 것 같았다.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더니 스마트폰을 호주머니에 넣었다. 누구랑 통화했어요? 뭘 알아냈죠? 마도카가 물었다. 기리미야 씨야. 우선은 마도카의 지시를 따르라고 해서 그러겠다고 대답했어. 조금 전에 남자 직원에게서 이야기를 들은 모양이다. 잘 됐어요. 이제는 그냥 기다리는 것뿐이네요. 다케오가 슬쩍 목을 돌려 이쪽을 보았다. 질문 좀 해도 될까? 규칙상 안 되지만 이번만 특별히 봐드릴게요. 뭔데요? 저 집에서 여자가 나오면 미행할 생각이야? 네, 그럴 건데. 왜요? 그렇다면 한 가지 양해를 구할 게 있어. 뭐죠? 이 차에는 발신기가 달려있어. GPS에 의한 위치 정보가 리얼타임으로 당국에 전해지게 돼. 당국이요? 경찰 당국. 이 건에 대해 경찰청이 주도하는 특별수사팀이 움직이기 시작했거든. 마도카는 차의 천장을 우러러 보았다. 아이 참, 그런 건 미리미리 말했어야죠. 미안하다. 다케오가 목을 움츠렸다. 그 발신기는 어디에 붙였어요? 떼어낼 순 없어요? 특수한 공구가 아니면 안 돼. 큰일 났네. 라고 마도카는 생각했다. 아직은 경찰의 방해를 받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나. 최소한 2차로 미즈키 치사토를 미행하려던 계획은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다른 자동차 한 대, 그리고 도와줄 사람도 한 명이 더 필요하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 일의 전후 사정을 알지 못한 채
도와주겠다고 나설 사람을 찾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번 일을 아는 사람에게 기대는 수밖에 없다. 그러자 딱 한 사람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더 이상 이 일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아 실은 마도카 쪽에서 관계를 끄는 사람이다. 내가 필요하다고 다시 불러내는 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 하지만 중요한 일을 앞둔 상황에서 염치를 따지고 있을 여유는 없다. 호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가느다란 빗줄기가 떨어지고 있다. 오늘은 아침부터 내내 하늘이 어둡다. 아오에는 창가에 서서 멍하니 밖을 내다보며 마도카와 겐토라면 이 지겨운 비가 거치는 시각도 정확히 예측해낼 거라고 생각했다. 노크 소리가 들렸다. 네, 라고 대답하자 살그머니 문이 열리고 오쿠니시 데스코가 들어왔다. 손님께서는 가신 모양이군요. 응, 미안하지만 저것 좀 정리해 줄래? 아오에는 테이블 위에 찻잔을 가리켰다.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오쿠니시 데스코는 쟁반에 2개의 찻잔을 얹었다. 나카오카 씨라고 했던가요? 그 형사분? 맞아. 그런데 왜? 아니요. 가시면서 옆방에도 들르셨거든요. 저한테 약간 묘한 질문을 하셨어요. 오쿠니시 데스코는 찻잔을 얹은 쟁반을 2손으로 들어 올렸다. 어떤 질문을? 최근에 아오에 교수님이 뭔가 달라진 듯한 기색은 없었느냐, 누군가 찾아오지 않았느냐라고 묻던데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어? 딱히 달라지신 건 없는 것 같다고 했어요. 혹시 제가 잘못 대답했나요? 아니, 아니야. 잘했어. 그랬더니 나카오카 형사는 뭐래? 뭔가 불만스러운 눈치였어요. 그럴 리가 없다는 듯한. 그래? 만일 이라면서 오쿠니시 데스코는 진지한 시선을 던져왔다. 다시 똑같은 질문을 받더라도 저는 이번과 똑같은 대답을 할 생각이에요. 그러면 되겠지요? 아니면 사실대로 말하는 게 좋을까요? 교수님이 요즘 계속 안에 틀어박혀 계시고 뭔가 고민거리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라고요. 아오에는 흠칫 놀라서 오랜 세월 함께 해온 조교를 멀거니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딱히 이상한 말을 한 것도 아니라는 듯 태연한 얼굴이었다. 아니야, 라고 아오에는 대답했다. 그건 안 되지. 그게 그러니까 오늘 했던 그대로 대답해줬으면 좋겠어. 알겠습니다. 그럼 이만 실례합니다. 오쿠니시 데스코는 고개를 끄덕이고 등을 돌렸다. 아, 오쿠니 씨, 잠깐만. 뒤돌아보는 그녀에게 아오에는 말했다. 고마워. 조교는 아주 조금의 미소를 보이고 방을 나갔다. 아오에는 의자에 앉아 절전 모드였던 노트북을 재가동했다. 오늘 안으로 처리해야 할 일이 몇 가지 있었다. 하지만 도저히 집중할 수 없을 것 같았다. 물론 나카오카가 했던 말이 머릿속에 달라붙어 있기 때문이다. 기니 할 말이 있어서 꼭 만나 뵙고 싶다. 라는 나카오카의 전화가 온 것은 어제 저녁이었다. 아오에는 승낙했다. 나카오카가 진실을 어디까지 파헤쳤는지 흥미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1시간 전 교수실에 찾아온 형사가 한 말은 온천지 사건에서 손을 뗀다는 것이었다. 상사에게서 그런 지시를 받았지만 아마도 외부의 압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그는 파악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알아낸 것들에 대해서는 일절 발설 금지, 저 스스로도 최대한 빨리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고요. 답답함을 토로하듯이 나카오카는 말투가 빨라졌다. 그걸 납득하고 받아들였냐고 물었더니 그는 천만에요 라고 손을 내저었다.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교수님을 찾아왔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저보다 더 이 사건에 근접하신 분이잖아요. 교수님의 지적이 없었다면 저도 애초에 움직이지 않았을 겁니다. 제게 압력을 가한 자들이 교수님도 그냥 둘 리가 없다. 반드시 뭔가 액션을 취할 것이다 라고 짐작했죠. 어떠세요? 제 생각이 틀리진 않았죠? 나카오카는 자신만만한 말투였다.
그의 말을 들으면서 역시 대단한 형사라고 아오에는 생각했다. 실제로 액션이 있었던 것이다. 나카오카의 방문이 조금만 더 빨랐다면 아마도 일이 크게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오에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다. 딱히 아무런 압력도 없었다고 말했다. 정말입니까? 어디서도 입단속을 강요하지 않았단 말씀이세요? 정말로 그런 일이 없었다고 아오에는 대답했다. 그렇다면 재미있게 됐군요. 왜 그런지 나카오카가 눈빛을 번득였다. 교수님, 여기서 한번 승부를 걸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나카오카의 제안은 지금까지 알아낸 것들을 아오에 쪽에서 직접 발표해보자는 것이었다. 온천지 두 곳에서 일어난 불가해한 황화수소 중독 사고, 수수께끼 같은 여학생과의 만남, 두 피해자의 공통점과 아마카스 사이세이, 나아가 겐토에 대한 것까지 발표해버리면 분명 세상이 한바탕 떠들썩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윽고 어떤 형태로든 진실이 밝혀지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게다가 나카오카는 깜짝 놀랄 만한 새로운 정보가 있다고 말했다. 그 블로그 기억하시죠? 아마카스 사이세이의 블로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블로그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아마카스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지어낸 이야기일 뿐입니다. 어떤 부분이 거짓이냐고 물었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이라고 나카오카는 대답했다. 황화수소로 딸과 아내를 잃었고 아들 겐토가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마카스 사이세이와 가족 간의 관계는 그 블로그 글에 적힌 내용과는 전혀 달랐어요. 아이들은 아버지를 몹시 미워했습니다. 나카오카는 아마카스 모에의 동급생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예로 들었다. 그 블로그 글에 나온 미담 따위가 생겨날 여지는 전혀 없었다고 딱 잘라 말했다. 아마카스 사이세이의 젊은 시절에 대해서도 나카오카는 샅샅이 조사했다. 아마카스는 이상하다고 할 만큼 완벽주의자였고 가족에게도 똑같이 완벽하기를 강요하는 습성이 있었다. 아이들이 아버지를 싫어하게 된 것도 그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카오카는 추측하고 있었다. 어떠세요, 교수님? 이만큼 기사거리가 갖춰졌는데 언론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뭐 하면 제가 아는 신문 기자를 소개해드리죠. 나카오카는 눈빛을 반짝이며 말했다. 하지만 아오에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그런 일은 하고 싶지 않다고 대답했다. 왜 그러십니까? 진상을 알고 싶지 않으세요? 온천지에서 일어난 일이 사고가 아니라 인위적인 사건이라면 그것을 명백히 밝히는 게 교수님의 의무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이대로 넘어가도 괜찮은 겁니까? 추궁하듯이 말하는 나카오카를 향해 아오에는 계속 거부 입장을 고수했다. 그런 그의 태도에 나카오카도 의심을 품은 모양이었다. 교수님, 혹시 뭔가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누군가 접촉을 시도했고 그래서 뭔가 해명을 들으신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은 없었다고 아오에는 대답했다. 온천지 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상황을 지켜보겠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연구의 일환이고 형사사건이 될 만한 일에까지 신경을 쓸 여유는 없다고 둘러댔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이런 일에 끌어들이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부디 이쯤에서 그만 끝내주시죠. 라고 결국에는 강제로 매듭을 지어버렸다. 나카오카는 쏘아보는 듯한 시선을 던진 뒤 자리를 털고 일어섰다. 오쿠니시 데스코가 내온 차에는 마지막까지 손도 대지 않았다. 그에게는 정말 미안하게 됐지만 아오에로서는 그런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그가 아직 모르고 있을 뿐 이건 한 나라의, 아니 인류 전체의 장래가 좌우될 수도 있는 문제다. 아마카스 겐토와 우하라 마도카의 존재가 밝혀진다면 세계는 일대 혼란에 빠진다. 경솔하게 공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게다가 사건 자체는 이제 곧 막을 내릴 것이다. 어떤 모양새로든 수습이 될 터였다. 나카오카에게 압력을 가한 윗선은 아마도 경찰청일 것이다. 수리학 연구소는 경찰청과도 연결되어 있다.
우하라 젠타로의 이야기를 듣고 담당자들이 경시청에 손을 쓴 게 틀림없었다. 완벽주의자. 조금 전 들은 나카오카의 말이 떠올랐다.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면서 퍼즐이 완성된 것 같다.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사건의 전모가 분명하게 눈에 들어왔다. 우하라 젠타로가 보여준 영상이 뇌리에 되살아났다. 그것은 수컷 마우스가 신생아 마우스를 공격하는 영상이었다. 이 수컷 마우스는 교미 미경험으로 당연히 이 신생아 마우스는 친자식은 아닙니다. 이 수컷 마우스만 특이한 게 아니라 교미 미경험의 수컷은 신생아 마우스에 대해 예외 없이 이런 공격 행동을 보입니다. 그 원인은 신생아 마우스가 발하는 페로몬에 있어요. 그 페로몬에 의해 수컷 마우스의 서비신경회로라는 부분이 활성화되면서 공격 행동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미를 경험했고 임신한 암컷 마우스와 동거한 경험을 가진 수컷 마우스의 경우에는 페로몬을 감지하는 기관에서 정보 전달이 억제되기 때문에 이런 공격 행동은 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끼를 보호하고 몸을 핥아주는 등 양육 행동을 하죠. 실제로 이 교미 미경험의 수컷 마우스도 페로몬을 감지하는 기관을 절제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말하며 우하라가 보여준 것은 조금 전에 수컷 마우스가 신생아 마우스에게 몸을 비벼대는 영상이었다. 교미 미경험의 수컷 마우스가 신생아 마우스를 공격하는 것은 그 모친인 암컷 마우스와의 교미 기회를 좀 더 빨리 얻어보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식에게 수유하는 동안에는 암컷 마우스의 발정이 억제되기 때문이에요. 한편 아버지가 된 마우스는 제 새끼를 자칫 죽이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격 행동이 억제됩니다. 어느 쪽이든 자신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자손을 확보하기 위한 행동이죠. 생물학적으로는 지극히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하라는 아오에에게 옅은 웃음을 건넸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의아하게 생각하시겠죠? 아니요, 나도 어쩐지 짐작이 갑니다. 이건 아마 아마카스 부자의 얘기겠죠? 우하라는 다시 진지한 표정으로 돌아와 고개를 끄덕였다. 부친이 친자식을 죽인다? 보통 사람들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고 물어보면 사랑스럽기 때문에 라는 게 일반적인 답변이겠죠. 그러면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어디서 생겨난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 근원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뇌예요. 우하라는 자신의 관자놀이를 손끝으로 짚으며 말했다. 자식을 지키기 위해 부모가 양육 행동을 취하는 것은 모든 포유류의 공통된 습성입니다. 그 목적은 자신의 유전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남기려는 것이죠. 그 점은 마우스든 인간이든 다 똑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마우스처럼 신생아에게 공격 행동 따위는 취하지 않고 페로몬 같은 단순 구조의 행동이 지배되는 일도 없어요. 하지만 마우스가 그렇듯이 인간의 양육 행동, 남성에 대해서만 말하자면 부성 행동이라는 것을 봐도 결국은 유전적으로 프로그래밍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편의상 사랑 혹은 애정이라고 부르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고장나거나 애초에 결락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양육행동, 부성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우하라는 깊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카스 겐토군의 뇌의 움직임에 대해 우리는 다양한 방향으로 접근했습니다. 그의 정보 처리 능력이 초인적이라는 건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것과는 별도로 특필해야 할 점이 있었어요. 보통 사람은 인간의 아기뿐 아니라 강아지나 새끼 고양이, 아기 펭귄 등을 보면 본능적으로 귀엽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수많은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그런 때에 뇌의 어느 부분이 자극을 받는지 밝혀냈습니다. 그것을 부성 패턴이라고 합니다. 연약한 것을 지켜주려고 할 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겐토군의 경우 그게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처음에는 그게 황화수소 중독의 영향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좀 더 면밀하게 검사해 봤더니
그게 아니라 선천적인 것이라는 게 밝혀진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성 결락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유전적이라는 것도 밝혀냈으니까 아마카스 사이세이도 똑같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었죠. 나아가 우하라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잔인한 흉악범들은 많든 적든 그런 종류의 결락증을 뇌에 품고 있다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환경의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아요. 결국 그런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동기 따위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사람을 죽여보고 싶었다라는 이유만으로 지인을 살해한 자도 있었잖아요. 아마카스 사이세이가 왜 자신의 가족을 죽이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뭔가 이유는 있었겠지요. 그로서는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가족이라서 죽이지 않는다라는 지극히 일반적인 메커니즘이 그의 뇌에서는 애초에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무의미한 것이죠. 아오웨로서는 충격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얘기였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정체가 뇌에 입력된 프로그램에 지나지 않고 그것이 결락된 인간의 심리에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교수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전부입니다. 뭔가 질문이 있습니까? 우아라가 물었다. 온천지 사건은 어떻게 될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수리학 연구소와 연결된 정부기관의 톱에게는 이미 정보가 전달되었어요. 그들이 뭔가 조치를 취할 겁니다. 어쨌든 겐토군은 국가의 재산이니까요. 없었던 일로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글쎄요. 라고 우아라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건 제가 어떻게도 말씀드릴 수가 없군요. 애초에 살인사건으로 성립이 될지 말지 그것도 명확하지 않으니까요. 아마카스 사이세이는 어떻게 되는 거죠? 8년 전에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인데.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사태가 우리 손이 닿지 않는 단계로 돌입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라고 우아라는 말을 이었다. 그래서 교수님도 더 이상 이 일에 관여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이건 교수님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제 연구실로 돌아가 일에 전념해 주세요.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을 가슴속에만 담아주셔야 합니다. 남들에게 이야기해봤자 좋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머리가 이상해진 거 아니냐는 소리를 들을 뿐이죠. 애초에 아오에도 이 일을 입 밖에 낼 마음은 없었다. 게다가 우하라의 말대로 어느 누구도 믿어주지 않을 터였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해도 될까요? 아오에는 검지를 세우며 말했다. 마도카를 라플라스의 마녀로 만든 것에 대해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물음에 우아라는 한동안 침묵한 뒤에야 입을 열었다. 언젠가 마도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빠, 이 세상은 물리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어. 라고요. 아오에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건 무슨 뜻일까요? 저도 그렇게 물어봤어요. 무슨 뜻이냐고. 마도카에 의하면 인간을 하나의 원자로 보면 이 세계를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일례로 축제날의 인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축제날이요? 축제날이면 노점이 좌우로 줄줄이 늘어선 좁은 통로를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죠. 하지만 서로 부딪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야 맞은편에서 사람이 오면 피해주기 때문이겠죠. 그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뿐일까요? 앞쪽에만 신경을 쓰다가는 축제를 즐기기도 어렵잖아요. 아오에는 축제날의 상황을 머릿속에 떠올렸다. 듣고 보니 맞는 말이었다. 이윽고 깨달았다. 그런 곳에는 인파의 흐름이 생기죠. 저쪽으로 가는 사람과 이쪽으로 오는 사람의 흐름. 그걸 따라가기 때문에 부딪히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우아라는 말했다. 안내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흐름이 자연스럽게 생기죠. 왜 그런가? 우선 무질서한 상태를 상상해 볼까요? 맞은편에서 오는 사람을 피하기에 급급해 걸음을 떼기도 힘들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면 걸어가기가 아주 수월해져요. 즉,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 뒤에 따라 붙는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굳이 피해가며 걷지 않아도 돼요. 모두가 그렇게 하다 보면 행렬이 만들어집니다. 맨 앞에 선 사람은 힘이 들겠지만 그 사람도 누군가의 뒤에 따라 붙는 방법을 선택하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피하는 게 아니라 맞은편에서 오는 사람이 피해가게 하려면 행렬을 굵직하게 만드는 게 효과적이에요. 가는 사람과 오는 사람, 양측의 사람 수가 비슷하면 결과적으로 길을 좌우로 양분하는 인파의 흐름이 생겨납니다. 아오에는 그 광경을 머릿속에 그려보았다. 우아라의 설명에는 설득력이 있었다. 네, 정말 그렇네요. 중요한 것은 아무도 그런 현상을 의식하면서 걸어가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무의식 중에 자신에게 가장 편한 방법, 이익이 되는 길을 선택하는 것뿐이죠. 이건 단순히 축제날의 행렬에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사랑이라는 것도 유전적인 프로그래밍의 산물입니다. 개개인은 자유의지에 따라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만 인간 사회라는 집합체로서 바라볼 경우에는 그 행동을 물리법칙에 적용해 예측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 것 같아요. 마도카와 겐토의 눈에는 단순한 물리 현상뿐만이 아니라 현대사회가 어디로 나아갈지 그리고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희미하게나마 보일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예측만 할 뿐이죠. 최근에 마도카가 크게 변했습니다. 명랑한 모습은 부쩍 줄어들고 염세적이 됐어요. 입 밖에 내지는 않지만 그 아이의 눈에 보이는 것이 그리 바람직한 미래상이 아닌 것이겠죠. 우아라는 혼잣말처럼 내 딸아이에게 참으로 몹쓸 짓을 했다고 중얼거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은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아마카스 사이세이를 비난할 자격이 없어요. 내 딸아이에게서 꿈을 가진 인생을 빼앗았다는 점에서는 그 죄가 똑같이 막중하다고 해야겠지요. 우아라 박사의 그 말을 다시금 머릿속에서 되새겨보면서 아오에는 마도카를 생각했다. 몇 번 만났을 뿐이지만 그 아이가 걱정이 되어 견딜 수가 없다.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아마카스 겐토를 찾아내기는 했을까? 어디에 있건 부디 무사하기를 빌었다. 아리스가와 노미야 공원에서의 일이 눈꺼풀 안에 되살아났다. 그 기적을 꼭 다시 한번 보고 싶었다. 그런 상념에 빠져 있는데 불현듯 착신음이 들렸다. 서랍에 넣어둔 채 잊고 있던 스마트폰을 꺼냈다. 착신 표시를 보고 흠칫 놀랐다. 마도카라고 찍혀 있었다. 기막힌 타이밍이다. 서둘러 전화를 받았다. 나 아오에 교수다. 물어볼 게 있는데요. 우아라 마도카가 뜬금없이 말했다. 차 있으세요? 조금 전부터 내리던 비가 간간히 기세를 올렸다. 마도카는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기상 정보를 체크했다. 실제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색깔을 확인하고 가로수의 흔들림으로 풍향을 짐작해 보기도 했다. 아휴, 날씨 진짜 이상하네. 곳에 따라 이상한 구름이 발생할지도 모르겠어요. 이상한 구름? 네, 까다로운 구름. 어쩌면 흉조일지도. 다케오는 어떤 구름이냐고 묻지 않았다. 질문을 최대한 삼가고 있는 것이다. 스마트폰을 챙겨놓고 마도카는 미즈키 저택 쪽을 지켜보았다. 문은 여전히 닫혀있지만 치사토가 언제 나올지는 예상할 수 없었다. 오늘은 움직이지 않을 생각인가? 마도카, 다케오가 백미러를 보며 말했다. 뒤쪽에서 흰색 크라운차가 오고 있어. 돌아보니 흰색 세단이 달려와 마도카 일행의 외관 뒤에서 멈췄다. 시계를 보았다. 전화하고 아직 1시간도 안 되었다. 정말 급하게 달려와 준 모양이다. 마도카는 슬라이드 도어를 열고 외관 밖으로 나왔다.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그쪽 차로 달려가 운전석의 아오에를 확인하고는 조수석 쪽 문을 열고 잽싸게 올라탔다.
죄송해요. 무리한 부탁을 해서. 옷에 묻은 밑방울을 털어내며 마도카는 인사를 건넸다. 솔직히 깜짝 놀랐지. 아오에가 말했다. 느닷없이 차를 빌려달라질 않나. 사정은 나중에 얘기하겠다고 몰아붙이질 않나. 시간이 없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감사드립니다. 앞에 외관에서 다케오가 내려서 이쪽 운전석 쪽으로 다가왔다. 저분이 운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교수님은 저 앞에 외건차를 타고 집에 가시면 돼요. 잠깐. 아직 무슨 일인지 얘기를 안 했잖아. 다음에요. 다음에 꼭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오늘은 그냥 가시면 안 될까요? 안 돼. 지금 들어야겠어. 아니면 차는 못 빌려줘. 아오에는 두 손으로 핸들을 움켜쥐었다. 마도카가 한숨을 내쉬었다. 이렇게 미적거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언제 치사토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다. 밖에서는 다케오가 당혹스러운 기색으로 서 있었다. 오케이, 알았어요. 얘기할게요. 얘기할 테니까 우선 운전석부터 비워주세요.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행해야 하거든요. 근데 교수님은 미행 전문가는 아니시잖아요. 미행? 누구를? 글쎄, 그것도 다 얘기한다니까요. 운전석 비워주자마자 나만 띄워놓고 달아나는 거 아니야? 그런 짓은 안 해요. 아니, 믿을 수가 없어. 아오에는 안전벨트를 풀고 등받이를 바짝 뒤로 젖힌 뒤 비좁은 공간을 뚫고 뒷좌석으로 넘어갔다. 진짜로 의심스러웠던 모양이다. 아오에가 무사히 뒷좌석에 자리를 잡자 다케오가 운전석에 올랐다. 교수님, 어디까지 알고 있어요? 다케오가 좌석 위치를 조정하는 모습을 견눈으로 지켜보며 마도카는 물었다. 대략적인 건 우하라 박사에게서 들었어. 너와 아마카스 겐토의 특수 능력에 관한 이야기도. 그 밖에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했어요? 우하라 박사는 한 가지 추리를 하고 있었어. 정말 엄청난 얘기야. 두 군데 온천지에서 일어난 일이 아마카스 겐토에 의한 복수극이고 그 시초는 8년 전에 일어난 황화수소 중독 사건. 그리고 사건의 주모자는 그의 아버지인 아마카스 사이세이. 그래서 겐토가 결국에는 부친을 노릴 거라는 얘기야. 마도카는 큰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역시나 천재적인 뇌과학자라니까. 거기까지 꿰뚫어 보다니. 우리 아빠지만 진짜 감탄할 수밖에 없네요. 그럼 겐토군의 기억상실이 연기라는 것도 다 눈치채신 거예요? 겐토가 자신의 나이만은 대답했던 것을 계속 미심쩍게 생각했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확신하게 되었다고 하시더라. 그랬구나. 마도카는 아버지의 얼굴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역시 대단하셔 라고 다시 한번 중얼거렸다. 겐토도 그때 나이를 대답해버린 건 중대한 실수였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나로서는 정말 믿을 수가 없는 얘기였어. 아비라는 사람이 제 가족을 몰살시키려고 하다니. 우하라 박사에게서 부성 결락증에 대한 설명을 듣지 않았다면 나는 아직도 그런 주장은 믿지 못했을 게야. 부성 결락증? 그게 뭐예요? 너는 몰랐어? 아마카스 부자에게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뇌의 결함이라던데.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마우스의 경우에는 거기까지 말하다가 아오에는 부르퉁해져서 마도카를 쏘아보았다. 잠깐, 왜 나만 대답하고 있지? 설명을 해줘야 하는 건 너잖아. 하지만 교수님이 어디까지 아시는지는 먼저 알아야 저도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글쎄, 대략적인 건 다 알고 있다고 했잖아. 마도카! 라고 다케오가 말했다. 여자가 나왔어. 흠칫해서 앞쪽을 내다보았다. 미즈키 저택의 카포트에서 빨간 마세라티가 나오는 참이었다. 다케오가 시동을 걸었다. 마도카는 뒤를 돌아보며 양손을 맞댔다. 교수님, 미안해요. 지금 미행을 시작해야 돼요. 어서 내려주세요. 뭐야, 난 아직 아무 얘기도 못 들었어. 다음에 말할게요. 꼭 설명해드린다니까요. 제발. 안 돼. 당최 믿을 수가 있어야지. 마도카!
라고 옆에서 다케오가 체근했다. 지금 즉시 출발하지 않으면 놓쳐. 딱 2초 동안 고민하다가 마도카는 출발해요 라고 지시했다. 다케오가 엑셀을 밟았다. 빨간 마세라티는 주행 차선의 5대 앞을 달렸다. 속도는 그리 내지 않고 있었다. 안전 운전을 하려는 것이리라. 어설프게 이런 데서 교통경찰 오토바이에 걸리기라도 하면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저택을 나선 뒤 일반 도로를 잠깐 달리다가 곧바로 고속도로를 탔다. 그로부터 약 30분이 지났다. 치사토의 행선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뒷좌석의 아오에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미즈키 치사토를 미행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했다. 그도 납득한 것 같아서 그만 차에서 내리라고 하고 싶었지만 내려줄 만한 타이밍을 잡지 못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함께 가는 수밖에 없다고 마도카는 마음을 다잡았다. 아오에는 부성 결락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건 마도카도 고개가 끄덕여졌다. 겐토에게는 분명 잔혹한 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축제날 노점에 나온 병아리를 보고 구워 먹고 싶다는 말을 했었다. 그건 너무 잔인한 짓이지 라고 마도카가 말했더니 닭은 아무렇지도 않으면서 왜 병아리는 안 되느냐고 도리어 의아한 표정을 보였다. 또 언젠가는 대학병원에 입원한 난치병 꼬마에 대해 태어났을 때 이미 몇 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게 판명되었다면 좀 더 일찌감치 안락사를 시키는 게 나았다고 말한 적도 있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단 몇 년이라도 그야말로 소중한 시간이라는 마도카의 말에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어중간하게 살려두면 자기들도 힘들 텐데 라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겐토에게 그런 피를 물려준 것이 바로 부친 아마카스 사이세이인 모양이다. 그 두 사람이 이제 곧 대치하게 된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도 안 된다. 어떻든 일이 평화롭게 끝날 리는 없다. 마도카로서는 아마카스 사이세이가 죽는 건 상관없었다. 죗값을 치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겐토다. 오랜 세월의 원한을 풀고 난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만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세라티를 눈으로 쫓고 있는데 뒤에서 아오에의 목소리가 날아왔다. 마도카, 혹시 아마카스 사이세이가 가족을 해치게 된 동기에 관해서 겐토가 뭔가 얘기한 적이 있었니? 단순한 이기심이라고 했어요. 앞을 향한 채 마도카는 대답했다. 머리가 돌아버린 인간이 저지른 이기적인 범죄였대요. 구체적인 얘기는? 마도카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못 들었어요. 그렇구나. 왜요? 마도카는 고개를 슬쩍 뒤로 돌렸다. 교수님은 뭔가 아세요? 내가 알았다기보다 이 사건을 여태까지 수사해온 형사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있어. 나카오카 형사라고 내가 전에 얘기했었지. 그 형사가 아마카스 사이세이에 대해서 흥미로운 얘기를 해줬어. 젊은 시절부터 아마카스는 완벽주의자였다. 스스로도 항상 완벽한 인간이 되려고 했고 사귀던 여자친구에게도 자신의 이상을 강요했다라는 거야. 역시 이상한 사람이네요. 그래서 교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거예요? 아마카스가 가족을 해친 이유는 그들이 완벽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네? 아내도 딸도 아들도 자신이 꿈꿔온 모습과는 거리가 있었어. 완벽하지를 않았지. 그래서 없었던 일로 하기로 했다. 즉, 죽이기로 했다. 어때? 그런 게 아닐까? 그게 뭐예요? 마음에 안 들면 자기가 집을 나가면 되잖아요. 부인과 이혼하고 아이들과도 헤어져서 살면 되죠. 그리고 새로 이상이 맞는 가족을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아, 혹시 위자료가 아까웠다던가. 그건 아니겠지. 아마 돈이 걸린 문제는 아닐 거야. 아마카스로서는 그들의 존재 자체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아닐까? 그렇다면 단순히 헤어지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었겠지. 설마 라고 중얼거렸을 뿐 마도카는 그 다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아오에의 주장은 겐토가 말했던 머리가 돌아버린 인간이 저지른
이기적인 범죄라는 표현에 딱 맞는 것이었다. 마도카! 다케오가 급하게 말했다. 마세라티에 움직임이 있어. 앞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마세라티가 왼쪽 깜빡이를 깜빡거리고 있었다. 휴게소로 들어갈 모양이다. 다케오도 똑같이 깜빡이를 켜고 휴게소 진입로로 차를 몰았다. 의심을 사지 않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뒤따라간 끝에 마세라티에서 20m쯤 떨어진 자리에 주차했다. 치사토가 차 밖으로 나왔다. 한 차례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더니 이윽고 걸음을 옮겼다. 화장실에 가는 건가? 다케오가 말했다. 아, 그런 모양이네요. 우리도 다녀오기로 하죠. 마도카는 차에서 내렸다. 다행히 세찬비는 가랑비로 바뀌었다. 예상대로 치사토는 화장실에 갔다. 마도카도 들어가 우선 볼일부터 봤다. 개인 칸에서 나오자 치사토가 세면대 앞에 서 있었다. 거울을 마주하고 자신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 긴박감이 엿보였다. 뭔가 각오를 다지는 것처럼 보였다. 새삼 바라보며 예쁜 여자라고 생각했다. 겐토는 어떻게 이 여자를 한편으로 만들었을까? 치밀한 사전조사와 주도 면밀한 준비 끝에 접근했겠지만 마지막에는 남녀관계를 맺었을 게 틀림없다. 그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결론을 내리자마자 가슴속에 꺼끌꺼끌한 불쾌감이 스쳤다. 질투심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 마도카 스스로도 알 수가 없었다. 치사토의 뒤를 따라 화장실을 나와 차로 돌아왔다. 다케오와 아오에는 이미 돌아와 있었다. 마세라티 쪽으로 시선을 던졌다. 치사토는 차에 탄 뒤에도 출발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문득 주위가 음울해진 듯한 느낌이 들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어둠이 쓱 덮쳐든 듯한 감각이었다. 마도카는 시선을 옮겼다. 그리고 숨을 헉 삼켰다. 검은 코트 차림의 남자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온몸에 오싹할 만큼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다. 얼굴 생김새는 기품있고 단정했지만 그 눈빛에 온화함이라고는 한 조각도 없었다. 아마카스 사이세이라고 마도카는 확신했다. 겐토는 전혀 달갑지 않겠지만 얼굴 생김새의 공통점이 아주 많았다. 생각했던 대로 검은 코트의 남자는 마세라티 차로 다가갔다. 안을 굽어보더니 이윽고 조수석에 올라타는 모습이 보였다. 드디어 만났구나 라고 생각한 순간 마도카 바로 옆에서 툭툭 치는 소리가 났다. 왼쪽을 돌아보니 양복을 입은 마른 남자가 차 옆에 서 있었다. 마도카는 파워 윈도를 내렸다. 왜요? 우하라 마도카 씨? 네, 그런데요? 경계심이 들었다.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 있는가? 안심해요. 수상한 사람 아니니까. 경찰청 형사국에서 나왔어요. 경찰청이요? 즉시 차에서 내려요. 왜요? 마도카 씨를 보호하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부탁 좀 합시다. 남자가 슬쩍 머리를 숙였다. 아무래도 우리 일행 역시 미행을 당한 모양이다. 외건에는 발신기만 부착된 게 아니라 따로 감시까지 하고 있었다는 얘기인가? 마도카는 잽싸게 머리를 굴리며 마세라티 쪽을 힐끗 살펴보았다. 치사토와 아마카스가 언제 출발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속이 바짝바짝 탔다. 저기 빨간 차라면 걱정할 거 없어. 우리 팀 동료가 추적할 거야. 마도카 씨는 나와 함께 여기 남으면 돼. 이제 곧 지원 차량이 도착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말하고 남자는 허리를 숙여 운전석을 들여다보았다. 다케오 씨지요? 아, 네. 라고 다케오가 대답했다. 다케오 씨는 다음 인터체인지에서 도쿄로 돌아가세요. 뒷일은 우리가 인수할 겁니다. 결정을 내려달라는 듯이 다케오가 마도카를 보았다. 남자의 말을 통해 마도카는 미행 차량이 한 대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렇다면 여기서 일대 모험을 해보는 수밖에 없다. 하라는 대로 하죠, 일단은. 알았어. 라고 다케오가 고개를 끄덕였다. 마도카는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마세라티 쪽은 아직 별다른 움직임은 없었다.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남자에게 말했다. 남자는 허를 찔린 듯한 표정이었지만 곧바로 쓴 웃음을 지으며 신분증을 꺼내 마도카에게 내보였다. 이제 믿을 거야? 마도카는 대꾸하지 않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같은 팀 차는 어디에 있죠? 저쪽에 주차해뒀어. 남자가 손끝으로 가리켰다. 감색 RV차 옆에 검은 세단. 차를 발견하자마자 마도카는 그쪽으로 성큼성큼 걸음을 옮겼다. 남자가 당황한 기색으로 쫓아왔다. 뭘 하려고? 그 질문에도 마도카는 대꾸하지 않았다. 총총걸음으로 검은 세단을 향해 다가갔다. 운전석에 있던 남자가 의아한 얼굴로 쳐다보았다. 차를 출발시킬 기미가 없는 것은 마세라티가 아직 움직이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운전석 쪽으로 돌아가 유리창을 두드렸다. 파워 윈도가 천천히 내려갔다. 마도카는 핸들 옆을 재빨리 살펴보았다. 기대했던 대로 전자식 키가 제 위치에 꽂혀 있었다. 무슨 일이지? 운전석의 남자가 마도카를 올려다보며 물었다.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뭐? 신분증, 빨리요. 뒤따라온 남자가 귀찮다는 듯이 얼른 보여줘 라고 말했다. 운전석의 남자가 신분증을 꺼내 내밀었다. 마도카는 그것을 받아들고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이제 됐지? 남자가 운전석 쪽에서 손을 내밀었다. 왜 경시청이 아니고 경찰청 쪽에서 나왔어요? 그건 마도카 씨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말을 하다가 남자는 건너편으로 시선을 던지며 하는 소리를 흘렸다. 마도카는 뒤를 돌아보았다. 빨간 마세라티가 천천히 출발하고 있었다. 안 되겠어. 어서 신분증 돌려줘. 알았어요. 마도카는 신분증을 운전석이 아니라 조수석 쪽으로 획 던졌다. 남자가 불끈 화가 난 기색으로 조수석 쪽으로 몸을 틀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마도카는 핸들 옆으로 손을 내밀어 잽싸게 키를 뽑아냈다. 아! 하는 소리를 올린 사람이 운전석의 남자인지 아니면 옆에 서 있던 남자인지는 알 수 없다. 그 소리가 들렸을 때 마도카는 이미 전속력으로 뛰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오에의 크라운 차를 향해 힘껏 내달렸다. 하지만 거의 다 도착한 참에 남자에게 어깨를 잡혔다. 억센 힘으로 잡아채는 바람에 마도카는 하마터면 나동그라질 뻔했다. 놔요. 안 돼. 키를 줘. 마도카는 키를 움켜쥔 채 등을 웅크리고 앉아버렸다. 남자가 위에서 덮치며 마도카의 손에서 억지로 키를 빼앗으려고 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덮쳐 누르던 힘이 사라졌다. 뒤를 돌아보니 남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얼굴을 일그러뜨린 채 허리를 부여잡고 있었다. 바로 옆에 다케오가 서 있었다. 아무래도 그가 남자를 내동댕이 친 모양이었다. 또 한 명, 운전석에 앉아있던 남자가 마도카를 향해 달려왔다. 하지만 그 손이 마도카에게 닿기 전에 다케오는 남자를 붙잡아 두 팔을 뒤로 꺾었다. 여기는 내가 맡을게. 다케오가 소리쳤다. 운전은 교수님한테 부탁해. 얼른. 알았어요. 마도카는 다시 몸을 날려 크라운 차로 갔다. 아오에가 차 밖에 나와 있었다. 운전해요, 빨리. 조수석으로 뛰어들면서 외쳤다. 아오에는 운전석에 앉자마자 시동을 걸었다. 급히 출발하면서 핸들을 크게 꺾었다. 마도카는 안전벨트를 매면서 다케오 쪽을 보았다. 그는 두 남자와 몸씨름을 하고 있었지만 아오에의 차가 무사히 출발하는 것을 보고 슬슬 힘을 빼는 것 같았다. 나를 감시하는 역할이지만 역시 보디가드이기도 했어. 마도카는 퍼뜩 그런 생각을 했다.